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사회 경제적 민주운동 여러분 교재로 2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회적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죠. 사회주의 사상. 1919년 3.1운동 이후에 가장 그 큰 변화 가운데 우리 독립운동 가운데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함께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뛰어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차이점을 보도록 합시다. 자, 대개 학생들이 이제 민족주의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좋은 그 의미로만 보는데 나중에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이 주로 좌우 대립 왔을 때 이쪽이 주로 우익입니다. 우익. 그죠? 사회주의 계열이 당연히 좌익이죠. 그래서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주로 이제 우익 민족주의 운동은 일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로 뭐냐? 지주와 소작인의 단결을 주장하고 주로 이 사람들은 소작인들을 잘 다독여서 지주 이익에 복무하도록, 알겠어요? 또는 뭐 노동자들을 잘 다스려서 자본가들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같은 조선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어때? 지주와 자본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들은 되게 이제 우파적인 우익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민족 실력 양소 운동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민족이 실력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옛날 계아파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독립운동으로부터 비롯된 뭐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로부터 비롯된 애국계몽운동이죠. 그 애국계몽운동이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민족 실력 양성 운동으로 가는데 되게 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우익적인 경향이 많았고 이들은 되게 자본가와 지주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반면에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돼 들어왔는데 보세요. 사회주의는 민족 해방,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과 또 노동자와 농민이 바로 이들 지주나 또는 자본가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하자. 알겠죠? 그래서 민족해방운동과 계급투쟁을 병행하자. 이런 쪽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우리가 이제 이 농민과 노동자들을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시험에서 무산자 계급이다. 알겠어요? 아니면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그러면 주로 사회주의자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이런 용어들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진영 논리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십시오.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봅시다. 먼저 러시아에서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에 그죠? 러시아에서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러시아 혁명. 이른바 우리는 이 러시아 혁명을 볼세비키 혁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짜르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결국은 뭐냐?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성립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회주의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너네들 말이야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약소민족들, 이 약소민족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3.1운동 때 민족 자결주의한테 현혹돼가지고 그래 우리도 우리 민족의 진로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줄 알고 외교론에 기대어서 우리의 자주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렸지만은 전혀 씨알이가 먹히지 않았잖아요. 너네들은 승전국의 식민지야.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한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민족 자결주의에 한번 되었던 독립인사들이 어때요? 안 되겠다. 이제 소련한테 기댈 수밖에. 저들이 저렇게 노동자와 또 농민을 위한 무산자 계급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그런 혁명과 함께 우리를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니까 저들은 우리의 구세주야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운동에 경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이 1919년에 창설되고 공산당 조직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 사회주의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생겨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게 되더라. 자, 그러다가 급기야는 공산당이 창당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국내가 아니라 고려 공산당이 연해주에서 1921년에 창당이 되고요. 그죠? 이 연해주에서 창당된 고려 공산당이 꼬민때는 얘네들하고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꼬르부유로라는 그런 조직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 조선공산당이 1925년 국내에서 어떤 책에 보니까 아서원이라는 짜장면집에서 최초로 이제 발기인들이 우리도 조선공산당을 만들자 해가지고 조선공산당 창당이 선언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그 짜장면집이 아서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서원이라는 짜장면집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거야. 알겠죠? 같은 상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사회주의 운동 활성화 그랬는데요. 보세요. 자, 이렇게 코민테른 창설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우리 국내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좋은 측면은 뭐냐? 청년 지식인 중심으로 주로 사회주의가 널리 확산되게. 그러니까 인텔리겐차들, 주로 배운 지식인들, 이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많이 수용했죠. 그래서 각종 사회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자운동, 그죠? 그 사회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년운동, 그죠? 또는 뭐 소년운동, 또는 뭐 여성운동, 또는 백정들이 만든 형평사운동,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으로서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하여튼 3.1운동 이후에 우리의 독립운동을 굉장히 투쟁적으로 또 활성화시켜 놓은 게 바로 사회주의 유입 때문이다라는 점. 그러나 부정적 측면은 뭐가 있었느냐? 사회주의 계열의 그 자체의 노선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또 생겨납니다. 우리는 뭐 고려 공산당계야, 그러니까 연해주파야, 우리는 상해파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분파가 생겨나고 결국 이것이 이제 그 가져온 여러 가지 해악들이 또 생겨나게 되죠. 독립운동 노선의 혼선과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특히 이 사회주의 계열이 갈등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좌와 우의 그런 대립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그죠? 각각 이제 북쪽에 사회주의 정부, 남쪽에 자본주의 정부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게 되고, 결국은 또 남한 안에서도 좌우의 갈등이, 이념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만드는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운동 활성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을 활발히 수용해서 주로 누가 수용했다고요? 청년이나 주로 지식층이 중심이 돼서 사회주의 운동을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 경제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쟁이, 그죠? 농민들에 의한 소작쟁이, 이런 투쟁들이 활기를 띠게 된다 이거야.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과 대립 갈등을 보이게 된다. 부정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자, 각각 하나씩 보겠어요. 청년운동은 어땠냐? 청년운동. 자, 이 청년운동은 민족주의계, 그러니까 우파 청년운동 계열과 좌파 청년운동, 사회주의계 청년운동이 따로따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파 민족주의계 청년운동은 실력 양성층과 민중 계몽운동, 뭐라고 그랬죠 이거? 옛날 그 애국 계몽운동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을 길러서 일본과 대등한 경쟁을 벌여야 돼. 약소 민족인, 약한 민족인 우리는 강한 놈들한테 자연히 잡혀먹히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이른바 뭐죠?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 적자 생존의 논리,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주의계는 뭐냐?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후로 주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특히 계급 투쟁을 민족해방운동과 함께 병행하자. 이렇게 보다 더 강경한 그런 투쟁 노선을 견지한 사회주의계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파인 민족주의 진영과 좌파인 사회주의 진영의 청년운동이 따로따로 놀다가 이 두 가지를 합치자라고 해서 합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하면 조선청년총동맹이야. 알겠죠?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조선청년총동맹. 잘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총동맹이 나오면 대개 좌우 합작단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어요?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알겠어요? 또 뭐 조선 이렇게 청년총동맹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개 좌우 합작단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운동 이외에도 그거 보세요. 청년계의 민족유일당 운동이고, 당연하죠. 좌 플러스 우가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쳐서 조선청년총동맹이 만들어지는데 회원수가
3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은 왔습니다. 여성운동은 3.1운동 때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러분, 우리가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학생들이라든지 이미 이제 개화기 때부터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렇게 여자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여기서 여자들도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고, 그죠?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이런 그 현실에 깊이 공감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됩니다. 물론 우파 여성운동도 있고 좌파 여성운동도 있는데 보세요. 여성 계몽운동이 전개되고 문맹퇴치운동을 벌이자, 구습을 타파하자,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자. 이건 주로 뭐야?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민족주의계. 그 다음에 가부장적 일제의 가부장적 관습의 법제화로 여성 지위가 더욱더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무산계급 여성해방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성계가 분열됐는데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뭐라고요? 근우회다. 역시 뭐야? 좌파 여성운동과, 그죠? 우익 여성, 좌우 합작 운동의 형태로, 또는 뭐야? 민족 유일당 운동의 형태로 근우회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마치 신간회가 만들어지던, 알겠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 신간회가 만들어지던 그 해에 여성단체로서 근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 철폐 운동으로서 주로 뭐냐? 형평 운동이라고 하죠. 형평. 주로 그 진주에서 형평사라고 하는 백정들이 만든 조직이 생겨났는데, 자, 이 백정들은 말이죠. 백정들은 이미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철폐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갑오개혁 때 법제상으로는 신분제도가 철폐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일 뿐이야. 실제로는 어때요? 저건 백정집 아들이야. 우리 반에 백정집 아들이 있어요. 그 애 딴 반으로 보내요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사회적 차별이 계속 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법률이나 제도가 이미 개편돼서 신분차별이 없어졌지만은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멸시와 천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뭐야? 이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진주에 있었던, 여러분 장소를 알아도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그런 백정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전국적인 단체로 발전하게 된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이후로 이런 청년운동, 또 여성운동, 또는 뭐 그 소년운동, 그죠? 또는 형평사운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더라. 알겠죠? 여기 이제 소년운동은 나와 있지 않은데 소년운동도 있습니다. 천도교계의 방정환 선생이, 그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최초로 이제 그 어린이날을 1922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했는데 5월 1일 날이 뭐예요? 메이데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 노동자 데이로 이미 지정돼 있었죠. 그래서 이걸 겹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5월 5일로 날짜를 옮긴 겁니다. 원래는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5월 2일로 제정했었어요. 5월 1일. 자, 기타 이제 근후의 행동 강령이 있는데요.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성 좌우 합작단체인 근후의 행동 강령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 본령이다. 굉장히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이렇게 모욕적 칭호, 이게 나오면 뭐라고? 백정이라는 칭호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조선 형평사 취지문. 어느 지역이라고요? 진주. 계급 누구라고? 백정. 꼭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전개. 그렇습니다. 자, 사회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안 되겠죠? 일본 놈들한테 이용만 당하겠죠? 특히 이제 일본이 1920년대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920년대 일본의 통치 정책이 바로 뭐였어요? 그래요. 일본이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이 문화 통치의 목적이 뭐냐? 우리 민족, 한민족을 분열시키고 또는 뭐라고? 이간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목적이었단 말이야. 분열과 이간을 핵책했어요. 특히 이 분열과 이간 핵책에 가장 이용을 많이 당한 게 뭐라고? 우리의 민족 진영과 뭐요? 사회주의 진영. 이 사회주의 진영 간에 서로 이렇게 독립운동의 방책을 놓고 독립운동의 방법을 놓고 우리끼리 분열되고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통치의 농간에 놀아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이걸 뛰어넘자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 놈들은 그런 놀이기감이 되면 되겠느냐.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뭐라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아시겠죠?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함으로 이렇게 좌우가 서로 힘을 합치려는 좌우 합작 형태로 나타나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냐면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국민당 장개석 정부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가 국공 합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중국에서도 말이죠. 일본을 상대로 지금 싸우는데 국민당 따로 공산당 따로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동일한 적 일본을 놓고 서로 분열되면 되겠느냐. 우리 합치자라고 해서 이미 1924년에 국공 합작이 전개되게 됐어요. 알겠죠? 또 이 소련의 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에서 어때요? 연소용공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맞아 될 수 있으면 그 공산당과도 손을 잡는 게 좋다. 이런 그 공산당과 그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이 서로 손을 잡아서 좋다. 알겠어요? 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26년 6월 10일 날 무슨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서 이 60만세 운동을 놓고 봐라. 그동안 우리가 우파와 그죠? 우리가 좌파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독립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에서는 같다. 순종 황제의 인산날을 계기로 해서 좌파 그 진영과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알겠어요? 좌우가 서로 손을 잡고 말이죠. 그 당시에 독립 선언을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60만세 운동을 전개했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공동전선을 연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볼까요? 국내 민족 운동의 이념. 자, 나왔습니다. 우선 우파 진영 민족주의 계열은 자,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그래서 계속 나오죠. 애국 개몽 운동 연장선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요. 우선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경제. 그리고 또 뭐야? 학교를 많이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돼. 그죠? 또 언론을 통해서 계몽을 시켜야 돼.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또는 물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개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타협적인 민족주의자와 누구랑 타협한다고? 일제화입니다. 일제화. 일본 놈들과 타협하는 민족주의자와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봐보세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용어를 아예 통일시켜 버립시다. 타협적 민족주의나 또는 개량주의. 알겠죠? 그 다음에 자치론자 또는 참정 운동을 전개하는 자나 또는 기회주의자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로 해보자. 타협적 민족주의자, 개량주의자, 그죠? 타협적 민족주의자, 개량주의자, 자치론자, 참정운동권자, 그죠? 그리고 기회주의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친일파의 다른 이름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일본과 타협해서 여기 이제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면서 야, 우리 말 잘 들으면 너희들한테 자치를 허용해 줄게. 너희들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부여해 줄게. 너희한테 어느 정도 교육 기회를 부여해 줄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열어줄게. 그러니까 그냥 그래 봐라.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하지 않냐 하면서 일본한테 넘어가 버린 놈들이야. 요 새끼들이 바로 뭐예요? 친일파들입니다. 그 친일파를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자치론자, 기회주의자, 개량주의자, 그죠? 알겠죠? 그리고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참정권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회주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일파의 다른 이름이다. 알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파 민족주의 진영이지만 비타협적, 일본하고 타협은 안 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와 타협을 거부했던 조선 민흥회가 있었다. 주로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손을 잡는 이런 형태의 좌 플러스 우, 좌우 합작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전개되고 또 1926년 정우회 선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주의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청년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대중운동이 활기를 띠는 바탕 위에서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되는데 문제는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게 돼요. 특히 이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1925년 바로 일본 놈들이 사회주의를 극심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색깔이 너무 빨가니까 얘들하고 좀 합쳐가지고 애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갑자기 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야. 이것을 우경화라고 그래요. 우경화. 알겠어요? 이렇게 신가래 같은 조직이 갑자기 그냥 친일파들이 그냥 드글드글 하는 거야. 원래는 말이야 좌우 합작 운동에서는 뭐라고? 비타협적 우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좌파들이 손을 잡았는데 이 좌파에 대한 탄압이,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치안유지법 제정으로 너무 심화되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까지 이제 물타기를 시도한 거야. 그래야 일본 놈들이 우리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합법적인 조직이야. 합법적인 조직임을 위장하기 위해서 우파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친일파들이 그냥 드글드글 끼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말이야. 우파들이,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이 드글대는데 이런 신간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해서 신간회를 없애자. 이른바 신간회 해소 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아시겠죠? 지금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봐봐요.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이 있는데 사회주의계 가운데 자 나왔죠?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립, 그 다음에 1926년에 60만세 운동, 1926년 정우회 선언, 좌파의 민족합작운동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우회 선언으로 비타협적 우파 민족주의와 이렇게 좌파가 손을 잡고 좌우 합작운동 형태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여러분 신간회와 함께 여성단체 뭐가 있다고? 근우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들 잘 기억하세요. 1927년에 근우회 신간회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1925년 뭐 때문에? 치안유지법 때문에 알겠죠?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더욱더 가중되니까는 이들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즉 친일파 놈들이 신간회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허용했어요. 그래서 물타기를 시도했는데 이게 해도 너무했어. 그래가지고 신간회가 어떻게 돼버렸다?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우경화 돼버렸다 이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입니다. 이 민족주의 계열이 결국 뭐냐? 이 민족주의 계열이 한민당을 만들고, 알겠어요? 한민당을 만들고 해방 전후죠. 해방 전후. 그 다음에 사회주의계, 국내의 사회주의계가 여운형, 박헌영, 남한의 공산주의자죠. 또 이 여운형은 조선건국통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박헌영은 남한의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을 만들었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운동, 그러니까 좌우가 서로 손을 잡고 일본을 공동적으로 삼아서 손을 잡기 위한 그런 운동이 바로 뭐냐? 민족유일당 운동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좌우합작운동 또는 민족통일전선운동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씩 이제 우리 민족 실력 양성운동 요건 주로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계에서 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을 꽤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물산 장려운동을 도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대개 자본가들이야. 자본가. 이와 같이 자본가나 지주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이기 때문에 주로 뭐냐? 우파였던 누구? 민족주의 진영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족 자본 육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민족 자본 육성 운동 지주 출신 기업으로서 그래요. 경성 방직 주식회사. 이 김성수가 말이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잖아요. 해방 이후에 한민당을 만드는 주력 멤버. 그러니까 한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건국 주도 세력입니다. 알겠어요? 한민당 플러스 이승만의 독립촉성회 애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최초로 정부를 수립한 사람들이죠. 경성방직회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민 출신 기업으로서 그 중에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했던
기업인 가운데 서민 출신 같은 경우는 조만식 같은 경우죠.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양말 공장, 고무신 공장. 알겠어요? 메리아스 양말 고무신 이런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생필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구나. 서민들의 필수품인. 그래서 예, 일본계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 기업을 세우자라는 운동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냐 하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1911년에 일본 놈들이 회사령을 제정함으로써 회사령이 회사 설립 허가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1920년대 회사령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고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민족 기업을 차리기에 용이해졌어요.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래부터 돈 많은 사람이 만든 김성수 같은 사람이 만든 경성 망직 주식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서민들이 돈을 걷어서 마치 이제 그 옛날 한겨레 신문 할 때 국민주주운동인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고무신 공장, 양말 공장,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만든 물건 우리가 써주자. 이렇게 나중에는 물산 장려운동을 이들이 전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보세요. 물산 장려운동. 자, 물산 장려회 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만식입니다. 조만식. 물산 장려회를 만들었는데 소규모 그 공장 건설 주력하고 경공업 위주의 생필품이죠. 주로 생필품 위주의 예, 그 물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경제 건설과 그죠 매판 자본에 대항해서 거리가 먼 단기 고이윤 보장 산업에 치중하고 일본 자본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초과 이윤 배분에 적극.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뭐가 된다고? 친일파가 된다 이거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교육운동. 앞에 이제 우리가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민족기업 설립운동 다 반대. 역시 민족주의계에서 주로 민족교육 양성운동. 이것도 역시 어때요? 애국개몽운동 당시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 산업이 중요하다, 언론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립대학을 만들자. 일본 놈들이 지네들은 고등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고등교육기관이 없다. 조선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따로 만들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죠?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요. 예, 1천만 원을 3년간 분할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일본 놈들이 야, 그래 좋아. 너네들이 대학을 만들고 싶어? 그럼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주지 뭐. 그럼 너네들한테도 고등교육 기회를 줄게. 이렇게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서울대학의 그죠? 전신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경성제국대학도 말이죠. 친일파들이 주로 다닙니다. 일본 놈들이 다니거나 친일파들이 다니거나 이렇게 소수의 특권층한테만 문호를 개방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서민들이 예,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차 모금 목표인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도 모금되지 않았다. 실패한 겁니다. 다수 민중들에게는 문맹 퇴치를 위한 노동자들의 강습소, 야학, 그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절실했었다. 이거야. 대학은 우리가 언제 대학 가냐? 지금 당장 우리는 글자도 모르는데 하면서 대중적인 예, 교육운동이 필요했었다. 문맹 퇴치운동, 그죠? 또는 뭐 문자 보급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분화로드 운동으로 전개되게 되겠죠. 식민지 대다수 민중은 절실한 요구를 간과한 민족 지도자들의 주장이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치 판단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물산 장려의 결기문. 내 살림 내 것으로, 그죠? 예, 써라 좋은 사람이 만든 것, 입어라 좋은 사람이 짠 것, 좋은 사람 주는 것.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면 아, 이거는 물산 장려회의 걸기문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것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교육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 뭐예요? 최고의 그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알겠죠?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 때 등장한 구호다라는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다 똑같죠?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만국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할 자격이라는 것은 곧 독립할 만한 힘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만사에 자꾸 큰 것을 막론하고 이르 성공이라는 것은 곧 힘의 열매입니다. 그런 거로 천번 만번 생각하여 보아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뿐이다. 힘을 기르자. 누굽니까?
안창호 무실력해를 강조하고 주로 뭐라고 이 사람은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독립운동에 있어서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안창호.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이동휘 또는 누구야? 신채호. 그죠? 그 다음에 외교를 주장했던 사람 누구라고? 그 누구야? 이승만. 그리고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사람 안창호. 잘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경제투쟁입니다. 알겠죠? 아까는 누구에 의한 경제투쟁이었어요? 주로 자본가와 지주들이 물산장려운동 또는 국산품 외형운동이 물산장려운동과 또 민족기업 설립운동을 전개했다면 이제 누구냐? 바로 농민과 노동자들입니다. 알겠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해당되는 노동자, 농민, 무산자 계급이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런 지주라든지 또는 자본가라든지 일본 놈이나 조선인 지주나 조선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야. 저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은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계급 투쟁을 전개합니다. 우리 무산자들이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저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일본 놈이건 조선 놈이건 다 타도해야 돼. 이렇게 계급 투쟁을 하면서 특히 일본 놈들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게 더 중요해. 라고 그 민족 해방 운동을 동시에 병행하려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뭡니까? 그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생활 운동, 대다수 대중이 바로 농민들이었고, 이제 노동자들도 그 당시 많았는데, 이런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주고, 그들의 최소한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소작쟁이, 농민에 의한, 그죠? 노동자에 의한 노동쟁이, 이런 것들이 활기를 띠게 된다. 우선 주의할 것은 1910년대에는 노동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이때는 회사령 때문에 아예 공장 자체가 없었거든요. 설립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 공장이 없는데 무슨 노동자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는 별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뭐가 들어왔다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 이후로, 그죠? 조선 노동 총동맹.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노농 총동맹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결합해서 노농 총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총동맹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좌우 합작 운동적 성격.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 노동단체만이 아니라, 그죠? 또 그 우파 노동단체도 함께 가입한 그런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는 이렇게 토지조화 사업이 단행, 10년대 토지조화 사업이죠. 그래서 토지를 강탈당한, 그래서 농민의 생활이 아주 열악해졌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역시 농민 부담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돼서 지주들은 농민들한테 아예 빨대를 꽂고 그냥 빨아먹었다. 그러니 우리 농민들이 쪽쪽 빨리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안 되겠다, 시장. 죽기 아니면 살기다.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자.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게 사회주의 이념이고 사회주의 운동가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약직 소작농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1910년대 토지조화 사업으로 우리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영구 경작권을 박탈당한, 알겠어요? 그런 농민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던 농민들이 결국은 뭡니까? 경제투쟁으로, 생존권 투쟁이죠? 소작료 인하투쟁, 그리고 소작권 보장투쟁, 이렇게 소작료를 깎아달라. 또 소작권, 이렇게 영구 경작권이죠. 한번 농사를 지으면 내가 내년에도 계속,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평생 직장이 되게, 알겠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작권 보장이나 소작료 인하투쟁을 벌였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30년대 이후로 가면 주로 뭐예요? 소작쟁이, 그러니까 소작쟁이 형태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투쟁에서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뭐야? 민족운동으로, 그죠? 항일, 일본 놈들 나가 이 새끼들아. 원래 너네들이 이 땅에 오는 게 아닌데 너네들이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면서부터 문제가 더 커졌어. 이렇게 항일 민족운동적 성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투쟁이 더욱더 고양되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이 철폐돼서 일본 자본이 그 대거 진출하게 되고, 알겠어요? 또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1922년에 기억나죠, 여러분? 22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으로써 일본은 독점 자본 진출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뜯어먹히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가 합쳐서 총동맹, 노농 총동맹을 1924년에 결성하게 됐다. 아시겠죠? 경제투쟁, 생존권투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과 마찬가지로 이때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하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조동이 아니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이렇게 생존권 투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930년대 이후가 되면 항일 민족운동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1930년대에 이 민중에 대한 수탈이 더욱더 가열되고 30년대 왜 민중에 대한 수탈이 가열돼요? 만주사변 일으켰죠. 중일전쟁 도발했죠. 그죠? 그렇게 일본이 대륙 침략을 감행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대륙 침략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그 조선에서 마구 강탈해 갔다는 얘기야.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농민과 노동자였다. 그러니 작용 반작용 아닙니까? 우리를 뜯어먹는 강도가 더 세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더욱 세져서 일본 놈 나가 이런 식으로 항일 민족운동적 성격을 띠게 되더라. 알겠어요?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 유입됨으로써 노동운동과 노동자운동과 그죠? 농민운동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죠? 여기 1923년에 농민들은 암태도 수작쟁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구별해서 보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은 보세요. 1910년대 다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10년대는 투쟁이 미약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20년대 가면은 활성화된다 이거야. 경제투쟁에서 전국적인 노동운동으로 특히 항일 민족운동으로 변하고 농민운동도 마찬가지. 토지조사 사업으로 계약직 소작농으로 바뀌었는데 산미 증식계획과 알겠어요? 경제투쟁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되고 이때는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나중에는 뭐냐? 1930년대 이후가 되면 본격적인 그리고 항일 민족운동 성격으로 바뀌게 되더라. 아시겠죠? 특히 1924년에 전국 노농, 노동자 농민 총동맹이 결성됨으로써 투쟁이 더욱더 가열화되게 됐다라는 점. 됐죠?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40년대까지 이어서 가는 거예요. 1938년 총동원령과, 그 다음에, 1929년 경제대공황, 이 경제대공황으로, 일본의 어려운 경제를 조선에서 착취함으로써 이놈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농민과 우리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더욱더 거세졌다 이거야. 그죠? 자, 노동자들은 특히 총동원령 이후에, 이전에 이미 병참 기지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강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1925년에 이미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그죠? 결국은 그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우리 노동쟁이나 수작쟁이를 주도한 사람들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마치 오늘날 노동운동을 하거나 또는 농민운동을 하거나 이런 과격한 시위를 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아예 노동조합이 1930년대는 지하로 숨어. 알겠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주장하면서 보다 더 정치투쟁화되면서 가열찬 전개가 이루어지더라. 아예 식민지 지배를 부정합니다. 항일 민족운동 성격을 띈다고 그랬죠. 농민운동도.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를 타파하고 식민지 지주제 타파 그러면 이것이 항일 민족운동적 성격. 일본인 지주 나가라 이 말을 알겠어요? 일본인 지주를 내쫓자. 이게 바로 식민지 지주제 타파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 토지 소유를 주장. 이런 주장은 농민운동 후반부에 알겠죠? 그 다음에 1940년대는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역시 혁명적 농민운동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강도가 더욱더 고양되게 된다라는 점. 기타 이제 국외 이주동포 활동과 실현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제시대에 특히 우리 한반도가 살기 어려워서 이미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이전부터 구한 말부터 이미 19세기 때부터 이제 어때요? 세두정치, 삼정문란 이런 상황에서 밀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어때? 실패한 살기 힘든 이리 한반도를 떠나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주, 간도, 연해주 이런 데로 많이 간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데 이주해 가거나 또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탕수수 농장으로 하와이로 이민을 간다든지 미국으로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 여러 군데로 우리 동포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활동상은 어땠느냐? 이런 얘기예요. 19세기에 만주는 경제적 어려움이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이죠.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삼정문란, 세두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주로 많이 이주해 갔다. 그런데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그러니까 1910년대 3.1운동 이전이죠. 자, 항일 운동 전개를 위해서 학무지를 개관하고 민족학교를 설립하고 그렇습니다. 명도학교 또는 서전서수, 그죠?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항일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더니 항일 단체를 결성, 특히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 서간도,
그죠? 남만주 서간도의 삼원모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저 멀리 소만 국경지대 밀산의 밀산부 한흥동, 그죠? 연해주의 신안촌, 기타 이제 길림, 용정 이런 등지에 엄청난 우리 독립운동 기지들이 세워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은 항일 무장 투쟁을 뒷받침 여러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전부 다 이렇게 20년대에 간도 지방에서 만주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만주 대륙 침략 이후에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 개발을 위해서 조선인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했다는 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요걸 보여주고 이게 어디냐라고 이렇게 지역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은 뭐냐? 러시아가 변방 개척을 위해서 러시아 중심부 모스크바나 그 당시 이제 뭡니까? 예, 빼제르부르크 이런 데서 상당히 멀리 떨어졌잖아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지역은. 그래서 러시아 중심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해주를 개척을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더러 연해주에 와서 개척에 개간해 먹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꿈꾸기 속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변방 개척을 위해서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를 장려하고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우리는 어땠어요? 블라디보스톡에 신안촌을 두고 독립운동 기지죠. 13도 의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연해주 의병 통합체인 13도 의군을 결성. 자, 연해주에 있었던 단체 권업회. 이 권업회가 나중에 1914년 최초의 임시정부의 선구작적 역할을 했던 대한광복군 정부를 결성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대한광복군 정부 정통령의 누구라고요? 예, 정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 기억나죠? 1914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연해주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1920년대에는 그렇습니다. 자유시 참변을 겪고 민족운동이 크게 약화되게 되더라. 이건 연해주가 아니고 이제 북만주 밀산 지역인데 이 밀산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연해주 교민들은 아까 보세요. 변방 개척을 위해서 조선인 이주를 허용했었는데 이 조선인들을 다시 저 멀리 중앙아시아로 지금의 뭡니까 알렉세브스크라든지 주로 그런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그래서 기껏 이제 연해주를 척박한 연해주를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문전옥답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러시아놈들이 뺏어가고 알겠어요? 우리 조선인들은 아주 오지 척박한 땅에 강제로 기차에 실어가지고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땅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불판이야. 너네 고려인들은 여기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삶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정말 불쌍한 눈물 어린 꼬리아스키라고 하나요? 러시아에 이주해간 사람들이죠. 그런 연해주 지역 교민들의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에 건너간 우리 국외 이주동포도 있었죠. 주로 초창기 19세기에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그래요.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사람들의 제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신학문을 배워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주로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1910년대까지는 뭐냐? 농민들이 산업노동자로 취업차 나갔어요. 열악한 환경, 일본인의 차별대우를 견디면서 살아가다가 1920년대 중요합니다. 관동 대지진. 이게 바로 뭐죠? 관동 대진제라고 그러는데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그 혼란 틈에 일본 놈들이 이제 하나의 루머를 퍼뜨린 거야. 야,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풀었다더라. 민족 차별에 앙심을 품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와서 살면서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일본인들이 지진을 혼란기를 틈타서 우리 일본인들 떼죽음 시키려고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그냥 한 6천여 명의 교민들이 지진 때문에도 지금 피해를 입어서 막심한데 일본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은 그런 교민들이 6천 명쯤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대참사를 겪었죠. 그죠? 그러다가 1930년대 이후가 되면은 전시 동원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강제로 징용을 당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또는 아예 제1동포로 귀화해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탄광 노동자가 된다든지 폭탄을 나르는 그런 징용으로 간다든지 그죠? 또는 징병으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일본. 미국은 주로 남자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주로 농민 출신들이 이주해 가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제 많이 팔려갔었죠. 국권 강탈 후에 아예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유학생이라든지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다는 점 알겠죠? 대한인 국민회가 1910년에 대한인 국민회가 창설되고
그 다음에 1920년대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임시정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연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거쳤어요. 필라델피아라든지 또는 뭐 그 미국만이 아니라 멕시코라든지 그죠? 하와이라든지 이런 교민들이 이제 의연금을 많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달러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누가 다 처먹었다고? 거의 뭐 90% 정도를 이승만이 혼자 다 독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이놈은 임시정부에 오지도 않고 미국에 살면서 말이야. 거기서 거둬들인 돈,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쓰라고 한 돈을 지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셈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미위원부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놈이 바로 누구냐? 이승만이다. 초대 대통령. 이렇게 우리 역사는 초창기 첫 단추부터 잘못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미군 입대가 그 한참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전쟁 말기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되면은 우리 조선인들이 가서 미군에 입대해서 우리가 일본인들을 미군 소속으로 가서 일본인들을 혼내주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미국 이주민들도 열렬한 독립운동에 그 헌신하고 있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도록 하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